뉴스 속으로. 이틀 전 이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졌던 대선 후보 TV 토론은 전국에서 6,700만 명이 본 것으로 나왔습니다. 8년 전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대결 했던 8,400만 명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시청자를 동원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2012년과 16년 TV 토론 때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밋 롬니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모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카멀라 해리스의 추가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MBC나 폭스뉴스가 주관한다면은 2차 토론에 응할 수 있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역대 두 번째 남녀 후보끼리의 대선 TV 토론 시청률 그런대로 대박을 쳤네요. 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해리스 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처음 TV 토론을 이틀 전에 가졌는데 그 50개 주 전국 집계 결과 6,7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그 조사업체 닐슨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가 지난 6월 말에 벌어졌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 5,100만 명보다 2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닐슨이 7개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을 지켜봤던 시청자 집계 결과를 보면 주관사였던 7번 채널의 ABC 방송국이 1,900만 명으로 수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4번 채널 NBC 방송국이 1,000만 명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11 팍스 TV가 900만 명, 이 같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닐슨 발표는 텔레비전 수상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텔레비전 시청자만 집계해서 6,700만 명이었고요. 그 새로운 온라인 각종 플랫폼으로 지켜봤던 시청자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리스와 트럼프를 TV 토론을 시청한 미국인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NFL 결승전인 슈퍼볼 못지않은 1억 명 가까운 유권자들이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유튜브 그리고 소셜 미디어 밈까지 전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했고, 그 대통령 후보 토론이 처음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것이 1960년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리처드 닉슨 이래 그 이번까지 64년 동안 시청자가 가장 많았던 TV 토론, 바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던 8년 전 토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년 전에 8,400명이 시청을 했는데 2위 기록은 1980년에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이 토론을 한 8,060만 명이 2위고요. 그리고 이틀 전 토론이 역대 3위, 그 6,700만 명 플러스 유튜브 소셜 미디어, 그러면은 거의 1억 명에 육박하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역대 3위 기록이지만 사실상 이번 토론이 역대 1위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번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의 선거 작업 모금이 좀 더 열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큰손 기부자들이 토론 이후에 걱정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큰 돈을 모금해서 아주 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를 위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에 따르면 토론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여기에서 4,300만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트럼프 기부자들 그리고 모금 활동가들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상당히 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그 텍사스 출신의 억만장자인 다윈 더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의 거짓말을 들춰낼 기회가 많았는데 대부분 실패했고 토론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트럼프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주의가 산만해져 가지고 해리스를 그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결국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토론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옛 트위터 X의 그 해리스가 예상보다는 잘했다, 이렇게 쓸 정도였는 건데요.
그 뉴욕의 억만장자 존 캐시마티디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해리스가 3개월 동안 기자도 만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고 모두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할 능력이 해리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자 기대보다 선방했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자만을 했고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접고 트럼프 지지로 그 중도 하차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팍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전달력이 뛰어났고 세련미, 구성, 준비성 모든 면에서 분명히 이긴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두 후보의 그 행보도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에는 14일 워싱턴 DC 행사회에는 직접 자신이 참석하는 모금 행사가 아예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여유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LA를 찾아서 그 대규모 그 기금 모금 행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최소 $3,000에서 최고 $25만 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그 식사 모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이 LA 행사에는 공화당 한인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큰손들도 아주 많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모임 이후에도 트럼프 후보는 북가주를 방문하고 또 유타주까지 찾아가서 다양한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고 사인까지 해줄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LA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는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도널드 트럼프 내셔널 클럽에서 또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골프장은 한인들도 많이 애용하는 옛날 이름이 오션 트레일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팔로스 버디스에서 트럼프가 이름을 바꿨는데 하여튼 오늘 내일 남가주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바쁜 일정 반면 해리스 후보는 직접 참석하는 모금 행사가 없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는 뭐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이 이기는 주인데 그냥 뭐 대선 후보들은 양당을 통해서 다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돈 때문에 보지. 모금이 여기가 잘 되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도 그 LA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바쁜 일정을 본호라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압박 상태를 말해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경합주가 아닌 민주당이 이길 것이 확실시되는 캘리포니아까지 찾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선거자금 모금 활동이 텔레비전 토론과 전당대회 같이 중요한 행사에 의해서 탄력을 받게 되는데 지금 토론을 망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를 하고 한 달 동안 해리스 캠프가 모은 자금이 $4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트럼프의 1억 3천만 달러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8,100만 달러를 그 홍보 목적으로 썼고 그리고 각종 그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트럼프보다 2배 이상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후보가 다음 달에 추가 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 프랭크 런츠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람들에게 첫 대결이 결정적 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선택 여지가 없이 토론회를 다시 가져서 실수를 만회해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처음에는 해리스 후보가 두 번째 토론을 갖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내가 이미 필라델피아 토론에서 크게 이겼는데 왜 또 해야 되냐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공정한 방송사 그리고 ABC가 아닌 NBC 또는 Fox TV가 주관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선거가 막판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두 번째 토론을 통해 가지고 대세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NBC 또는 팍스가 주관을 한다면 해리스와 또 맞붙을 수 있다. 이렇게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저께 ABC가 그 이틀 전이죠. ABC 그 두 앵커가 좀 너무했었어요. 네. 자,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2012년과 16년 대선 TV 토론 때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밋 롬니 공화당 후보,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모두 실제로 대선 투표에서는 지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 토론을 사람들이 졌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했는데요. 실제 투표하고 텔레비전에서 더 말 잘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주관사였던 채널 7 ABC 방송국도 토론 승리에 따른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이 지금과 같이 초박빙 판세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뒤에 그 CNN 여론조사에서도 토론을 본 다음에 내가 지지했던 후보를 바꿨다. 이렇게 대답한 케이스가 4%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트럼프를 찍을지 해리스를 지지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을 보고도 그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패와는 무관하게 트럼프의 아주 강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를 포함한 이른바 7개 초경합주에서 그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트럼프 지지율이 이 7개 주에서는 해리스 후보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텔레비전 토론 이후에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또 그런 발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자신의 그 X 옛날 이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내가 당신이 토론에서 이겼다. 너에게 나의 아이를 주고 목숨을 걸고 너의 고양이를 지켜주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내 아이를 주겠다. 이런 발언은 자신이 제공한 정자로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큰 논란과 비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자신도 성희롱 논란을 의식한 듯 그 해당 게시물을 지금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원래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시민 권리와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 연예인들이 정치인을 서포트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밝힌 다음에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캣 레이디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고양이를 기르는 중년 독신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데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밴스 상원의원이 3년 전에 그 해리스 후보를 가리키면서 처음으로 썼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역겹고 모욕적이고 놀랍도록 성차별적인 말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도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를 임신을 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성희롱이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민간인들의 우주 유영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을 오늘 새벽에 성공시켰는데요.
이로써 이번에 큰 관심이 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민간인 우주 유용을 개시한 첫 번째 주인공, 이 억만장자 제럿 아이작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우주 유형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이 발생한 말리부 지진 소식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아침 7시 28분 말리부 북쪽에서 규모 4.7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여진도 일어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규모 4.7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약 2분 후인 7시 30분쯤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 여진의 규모는 2.7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아직까지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고요. 또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진 않았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요. 꽤 많은 넓은 지역에서 아마 느껴졌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리부 비롯해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흔들림이 수초 동안 느껴졌고요. 또 벌뱅크, 산타클라리타, 롱비치, 심지어 오렌지 카운티의 애나하임 지역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까마리오 그리고 벤추라에서 역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이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는 이번 지진이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말리부 단층성과 연관됐을 가능성 40%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요함은 장기적인 그림은 아니라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번에 잘 상기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데 그치지 말고 지진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민간 우주 유용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또 이 탑 뉴스 중에 하나네요. 네, 오늘 아침 TV 뉴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우주 유영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CNN과 팍스 등 뉴스에서는 우주 유영 장면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는데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LA 시간 오늘 새벽 3시 12분 민간인 사상 최초의 우주 유영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자사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이 장면은 주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 임무를 이끄는 제러드 아이작먼은요. LA 시간 오늘 새벽 3시 50분 드래건이란 이름의 우주 캡슐 문을 열고 캡슐 밖 그러니까 우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네. 우주선 위에 홀로 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작먼은 해치를 열고요. 그가 활짝 열린 출입구 밖으로 한 발자씩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우주 공간의 상반신을 드러냈는데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외부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있었고요. 한 손으로는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해체에 부착된 구조물을 잡고 우주선 위에 혼자 섰습니다. 한 손은 그렇게 구조물을 잡고 있긴 했지만 다른 손은 자유롭게 움직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맞은편에는 칠흑같이 새까만 우주와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약 730km 고도에서 시속 25,000에서 26,000km로 움직였다 하고요. 아이작먼은 10분가량 그렇게 선체 외부에 머물면서 우주 공간에 체류하고 나서 다시 선내로 돌아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행에 나선 적은 있지만요.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민간인이 우주 유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민간인 우주 유용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주 유용에 앞서서 이들은 이 사전 호흡 과정, pre-breath네요. 이 과정을 거쳤다고요? 네, 스페이스X 설명을 보면 이 사전 호흡이란 해치가 열리기 전에 감압병을 막기 위해서 질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기내 압력을 우주와 맞추기 위해 서서히 낮추고 해치가 열리면서 이제 우주 유영이 시작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우주 유영 임무에는 아이작먼 비롯해서 모두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캡슐 드래건에는 에어락이 없어서 그렇게 우주 유영이
진행되는 동안 우주인 4명 모두가 진공 상태 우주에 노출됐다고 하고요. 아이정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우주 유행을 하는 동안 이제 나머지 2명은 그 우주선 안에서 공기 또 전력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우주 유행이 끝나고 해체가 닫히면 이제 기내 압력이 재조정되고 질소와 산소 수치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아이작먼 그 소감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라고 밝혔어요? 네, 첫 광경은 꽤 좋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꽤 좋다. 네, 아이작먼은 무전으로 그처럼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구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일이 많지만 여기서 보면 마치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이렇게 민간인 최초로 우주선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그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한 소감을 들은 우리는 제일 먼저 일정이 뭘까요? 역시 돈이 좋구나. 이처럼 인류 역사사상 최초로 민간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한 아이작먼, 이 사람이 누군지 참 관심이 큰데 어떤 인물이에요? 이번 폴라리스 던 프로그램을 이끈 아이작먼, 나이는 41살이고요. 우주와 비행에 열광적인 억만장자입니다. 폴라리스 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우주 여행에 직접 나섰고 임무에 필요한 수억 달러 자금을 직접 다 댔습니다. 민간인인 아이작먼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 기술력이 필요한 우주 유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막대한 자금력 덕분이었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아이작먼은 16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요. 뉴저지주에 있는 부모 집 지하실에서 결제 처리 업체 Shift4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건 연간 2,600억 달러 거래를 처리하는데요. 뭐 힐튼, 포 시즌스, KFC 이런 유명 체인을 비롯한 미국의 식당, 호텔 3분의 1가량이 그 고객이라고 합니다. 네. 취미로 또 비행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전투기도 직접 조종할 수 있다면서요? 네, 항공기 조종사로 기록까지 세우기도 했는데요. 경제트기로 61시간 51분 15초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엔 방산업체 드라켄을 설립했고요. 이 드라켄은 미 공군 조종사를 훈련하면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2019년엔 드라켄을 블랙스톤, 사모펀드의 수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고요. 이듬해 시프트4를 상장하면서 억만장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자산 가치 무려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폴라리스던은 아이작먼의 첫 번째 우주 비행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의 두 번째 우주 비행입니다. 첫 번째 우주 비행은 3년 전인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민간인 우주 비행, 이 인스피레이션 4 임무를 이끌면서 사흘 동안 그때 우주에 머물렀다 하고요. 그때도 직접 그렇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저 스페이스X는 돈 안 들이고 정말 완전히 코를 풀었네요. 그렇죠? 네. 돈은 딴 사람이 됐고 모든 이런 성공의 크레딧은 자기가 그 회사가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스페이스X가 받겠죠. 네. 네. 아이고 참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CPI, 이 물가지수는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예상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근원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커져서 아직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잘 통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어제와 오늘 발표된 이 물가지수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큰 흐름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낮춰야 될 수준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아마 관심이 가장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둔화 상승폭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금리를 대폭 인하해도 되겠다 이런 선을 가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지금 현재의 물가 하락폭으로 보면은 연준이 어떤 그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많이 줄여주었다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가 안정세도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지금 그 둔화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예상대로 또 그 시장에서 볼 때 큰 충격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어제와 오늘 있었던 CPI, PPI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 0.25%가 될까요? 0.5% 인하가 될까요?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지금 뭐 0.25%는 뭐 거의 100%라고 지금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CPI가 발표된 다음에 사실 PPI는 별로 이렇게 경제계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PPI가 CPI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의미가 좀 있는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숫자가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전까지, 어제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0.5%포인트 인하가 한 30% 정도 예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발표되고 나서는 지금 뭐 13, 14%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13%다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특별한 변수가 나오기 전에는 0.25%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올 특별한 변수가 있느냐 또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현재 상태로 봐서는 0.25%로 지금 월가의 예상치는 이제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뭐 다음 주면은 이제 FOMC 회의를 거쳐서 수요일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 결정이 나올 텐데. 분명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뭐 거의 확정적일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한 이 트럼프 쪽의 반응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뭐 저희가 사실 예상하기 어렵죠. 그분은 어떤 식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0.25%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강한 데다가 연준이라는 데가 워낙 또 그 정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영어로는 레토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자기들의 구호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뭐 연준도 민주당 현 정권을 도와주려고 그런다 뭐 이 정도 표현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은 아마 그 아주 충성 지지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지지자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은 그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가 정말 많이 나빠졌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는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뾰족한 게 없어요.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럼에도 그 두 후보의 그 말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좀 짐작이 갈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는요. 제가 보고 이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네. 지금 현재 대선에서 경제를 얘기할 입장에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인플레이션 올라간 비율은 사실 좀 억지가 좀 여러 개 있었죠. 특히 뭐 가장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은 이제 팩트 체크 자체에서 뭐 진행자부터가 네. 그건 좀 이상하다 얘기를 할 정도, 지적을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뭐 사실과 상관없이 일단 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좀 던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팩트 체크 자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많이 상실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왜 두 분 다 그렇게 그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냐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아니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네네. 하겠다, 뭐 이런 공약 이런 거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거든요.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자랑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거든요. 뭐 물가가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시절에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근데 그것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된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 팬데믹 때 발생한 경제 침몰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라고 지금 많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부분도 크게 그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크게 정부의 잘못 아닌 정도가 아니고 정부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는 잘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2, 4분기에도 뭐 2.8%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자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얘기를 던지고 오면은 일단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해리스 부통령 쪽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괜히 민심을 건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슬슬 피해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뭐냐면 답이 간단해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했다라는 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딱 꼬집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격할 만한 빈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실업률이 4.2%라 그러지만 그래도 4.2도 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도 지금 오늘까지 나온 숫자들을 보면은 잘 통제를 해왔다. 물론 이게 정부의 역할이냐 연준의 역할이냐지만 결국은 연준까지 포함한 현재 미국의 국정을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증명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대안이 나올 텐데 지금 뾰족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진행해 왔던 미국 쪽의 칩스 액트라든지 IRA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잘하게 만들자. 미국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주도를 가야 되겠다. 미국의 생산시를 옮겨야 되겠다. 이게 또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는 경제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고요. 또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현재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얘기하실 때 보면 경제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뭐 빠져나가는 거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두 분 다 그런 슬슬 넘어간 것은 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이 주택 판매 시장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주택 시장은 이제 금리가 지금 6주째 연속 그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융자 부분들이 이제 꽤 올라오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지금 몰기지 이용자들이 5% 미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재융자 시장도 확실하게 돌아오려면 이제 5% 미만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 시장보다 더 중요한 시장은 사실은 주택 구입 쪽이에요. 주택 매매가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좋은 현상은 이런 거죠. 주택의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는 게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팔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갖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팔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의 새 주택에 대한 몰기지를 받아야 되니까 거의 그 페이먼이, 월 페이먼이 똑같은 집을 다시 산다고 그래도 뭐 2배, 3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못 파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금리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 기지개가 펴진다 하는 면에서 이제 주택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주택의 재고가 많아지니까 살 수 있는 폭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이어 입장에서 보시면은 아직도 금리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택 매물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면 금리도 아직 높고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거의 주택 구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직도 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주택 시장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좋은 점은 지금 매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바이어들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은 주택 시장이 서서히 이제 그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모기지 금리도 지금 현재 제가 본 걸로 보면 한 6.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5%대로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만 들어가면은 다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미국의 연준이 결정할 수 있는 금리는 패드 펀드라 그래도 기준금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는 전부 시장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 결정이 되는데, 자 미국이 단기금리를 연준에서 낮추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장기금리가 같이 내려가느냐, 내려갈 수 가능성이 높아요. 높지만 반면에 단기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다시 이제 물가가 그 하방 쪽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은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은 장기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금리를 낮추면 장기금리가 떨어지느냐 그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연방 재정 적자가 지금 매년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에서 연방 채권을 팔아야 돼요. 연방 채권을 팔려면 금리를 높여줘야지 많이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 채권을 만약에 10년짜리를 연방 재무부에서 판다. 그러면 금리를 높여줘야지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또 10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그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미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금리가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10년짜리 금리가 현재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선도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3.7, 3.8%대에 이제 거의 5%대까지 갔던 10년 만기 금리가 지금 3.7, 3.8까지 내려와서 지금 몰기지 금리가 내려간 건데 이건 이미 반영된 거다. 그러면
금리가 그 연준에서 내려도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